TBS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통근자가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지원하지 않기로 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민주통합당 윤후덕 당선자와 함께합니다.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이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알아봅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벌써 덥습니다. 올여름을 어떻게 나야 될지 아주 걱정이 태산인데요. 또 여름은 또 여름대로 또 지나고 견디는 방법이 있겠죠.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집에서 회사까지 통상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서울의 직장인 평균 출근 시간이 40여 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을 넘어서 1시간 이상을 통근에 소비하는 원거리 통근자들이 10년 사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직장인 고민선 씨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릅니다. 도보로 근처 지하철역인 역삼역까지 이동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꿀맛 같은 휴식이 기다리고 있지만 고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요. 먼 집까지 가려니까 좀 깝깝하네요. 지하철역엔 고 씨와 같은 수많은 직장인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라도 가면 좋겠지만 앉아가는 퇴근 열차에는 미련을 버리게 된 지 오래입니다. 환승역에 도착한 고 씨. 30분가량 지하철을 타고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회사는 역삼이고 집은 인천인데요. 강남권에 살면 좋겠지만 집값도 너무 비싸고 멀리 다니니까 너무 힘드네요. 고 씨의 집은 인천시 남구, 회사가 위치한 강남구 역삼동까지 왕복으로 무려 약 100km나 됩니다. 하루에 출근과 퇴근 통근 시간만 3시간 정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통근에 1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이른바 원거리 통근자입니다. 이처럼 원거리 통근길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수가 10년 만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엔 25만 명이 늘었고 인천은 7만 명, 경기도는 그 수가 무려 45만 명에 달합니다. 10여 년 만에 원거리 통근자의 수가 77만 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기업에 입지해서는 요즘 추세에서 이제 클러스터가 큰 이슈로 같은 공간에 여러 기업이 입지하면서 누리는 베네핏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거 입지는 직장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누리려고 하는 녹지나 교육, 생활, 또 같은 가격이면 더 많은 어떤 공간이나 주거 서비스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주변에 여건이 좋아진 대로 이동하면서 통근거리가 멀어진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강남, 서초, 영등포, 중구 등 이른바 고용중심 지역으로 일자리 편중 현상은 계속된 반면 직장인들이 집값 등의 이유로 외곽 거주지를 선택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자녀 교육 등 저마다의 이유를 품은 수도권 원정 통근자들은 오늘도 여행에 가까운 출퇴근길에 오릅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네, 서울시가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반기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도 높고 비용이 저렴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아이도 3살 때부터 대기를 해서 6살 때 됐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임신해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됐다고 하면은 다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약 10만 명으로 평균 1년에서 3년은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280곳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린이집은 굉장히 절실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기를 했다가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확충이 돼서 이렇게 다 보낼 수 있는 데가 많아지면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그 특정 지역에 편중하여 지원할 경우 그 다른 지자체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 등을 감안해서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서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보다는 품질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역 편중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표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서울시와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전면적으로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승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짓겠다고 한 어린이집 80곳 가운데 정부가 운영비 보조를 약속한 곳은 지금까지 5곳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을 놓고 세심한 사전 협의와 조율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했는데요. 오늘은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대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지수 어제 휴장 이후 오늘 5월 들어서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장중 한때 2천선을 회복하는 등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전차군단이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빅3가 일제히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2일 코스피지수 전거래일보다 17.08포인트, 0.86% 오른 1999.07포인트로 2천선 회복은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오른 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흘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2천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19일 이후 8거래일 만에 2천선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에 나섰던 외국인이 1,32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시장을 마감하였고요. 개인이 1,251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팔자를 지속하던 기간도 사자로 전환하면서 634억 원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물이 나오면서 1,840억 매도율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나타냈던 건설업종이 3.4% 급등했는데요. 두산건설이 13% 이상 올랐고 금호산업,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 한라건설 등이 3에서 5%대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과 전기가스 업종도 2%대 이상 올랐고 기계, 화학, 종이목재, 전기전자 업종,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업종들이 1%대 이상 오르면서 골고루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오른 모습 보였는데요.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SK하이닉스가 미끄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월 첫 거래일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6.65포인트 오른 1.39% 오른 485.5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뒤 장 후반 상승폭을 더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억, 41억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87억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1에서 2%대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인터넷과 금속, 비금속, 건설, 금융업종만이 파란불이 좀 켜진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세가 우세했는데요.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셀트리온과 포스코 ICT, CJ50 등이 4에서 5%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중국 휴장 이후 오늘 첫 거래일에서 1.76% 오른 급등한 2438.4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5원 내린 1127.5원에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PWN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 파주갑 윤후덕 당선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의원 당선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앞서 이제 화면 좀 봤지만 노란색 자켓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예, 요즘이 개나리 계절입니다. 당선 소감부터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선의 영광을 바칩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이 파주 시민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파주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크나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파주 시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파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통상 이제 당선 소감을 여쭤보면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역민을 섬기겠다 이러셔서 선거운동 하실 때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나요? 여성분들이 표를 많이 주셨나 봐요? 꼭 같이 했어요. 아내하고. 네. 네.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신뢰가 간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걸 아마 지역 주민들이 또 보신 것 같습니다. 파주가 사실 선거구가 이번에 2개로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간신히 분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전에는 왜냐하면 이제 파주가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당색이 짙었죠. 그래서 네. 처음으로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야당 국회의원에서 당선되신 게 좀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민심의 변화들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뭐 기록에 의하면 50몇 년 만에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개무량하기도 하지만은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 변화의 선택이 저에게 역시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질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8대 때도 출마를 하셨는데요. 18대 때는 표 차이가 좀 나서 고배를 마셨고, 예, 이번에는 19대는 57.5%로 당선을 하셨어요. 18대 이후에도 지역에서 이제 원내는 못 들어가셨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가 재수생이었죠. 참 재수만에 합격된 게 천만다행이고요. 그 4년 전 선거는 참 우리 당으로서 저로서는 무척 힘든 선거였죠. 예. 이제 선거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책임지는 사람들, 소위 이제 집권당이라고 그러죠. 집권당 또는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는 기능이 있고, 예. 이제 또 하나는 인물들하고 정당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기능, 두 가지가 표 하나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4년 전 선거에서는 제가 심판받는 입장이었고, 예. 이번 선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현 정부를 심판을 하면서 저를 선택해준 그런 선거였죠. 그래서 심판은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내주신 거고, 제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4년 동안 무척 고생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이제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신도시, 우리 지역엔 이제 신도시 지역인데 LH 공사가 재정난에 무척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이 차질을 빚었고. 차질을 빚은 정도가 아니라 물경 한 3년 이상 그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무척 주민들이 고생했죠. 그 과정에서 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단식도 하고 머리도 깎고 농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그 주민의 애환을 같이 이렇게 가슴에 담으면서 활동을 했던 게 그게 주민들의 새로운 변화, 선택,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선택해준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주가 이제 2개 선거구가 되면서 파주 지역을 노리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도 단수 후보가 아니고 당내 경선을 거치셨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또 상대방 후보가 방송 앵커 출신이 있어서 지명도가 있었고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부담이 많으셨겠어요? 뭐 편한 선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저는 참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번 이제 당내 경선은 완전히 지역의 유권자가 100% 이제 지역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100% 완전 국민 경선제였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에서 상당히 크다고 봐요. 또 이제 성원이 있어서 제가 이제 후보가 됐고, 또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진짜 말끔하고 또 유명한 이제 앵커 출신인 분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하여튼 잘 됐습니다. 이렇게.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당선자님이 57.5%를 득표하셨고 상대방 정성근 새누리당 후보자는 42%였으니까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제 뭐 선거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정책 얘기나 하실 일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파주시청에서 파주시 현안 설명회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 이제 파주시에서 주관을 했을 텐데 당선자님도 참석을 하셨나 봐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그 주요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저희 지역은 이제 분구가 돼서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국회의원 서비스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두 국회의원이 경쟁을 하면 2배가 아니라 2.5배나 3배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날 이제 주로 논의가 됐던 거는 시정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부터 우선 좀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정 신도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원거리 출근하시는 분들이 보도가 됐었죠. 많이 들었다고요? 어느 인천의 어디에서 지하철 타고 역삼까지 오시는데 1시간 반, 하루에 3시간 출퇴근 시간을 이제 허비하는데 저희는 570만 평의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지하철이 없어요. 아까 그분은 지하철 타고 힘드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지하철도 못 타고 더 힘듭니다. 예. 그래서 교통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또 그 신도시의 도시 기반 시설들이 확충이 안 돼 있어요. 예. 아까 2기 신도시라는 말도 했었어요. 우리 네. 방송에서. 예, 예. 우리 2기 신도시가 운정 신도시가 2기 신도시인데 작년 말까지 완성이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한 40% 정도가 이제 덜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발전이 뒤처진 예. 그런 신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주민, 예. 시청, LH 사업, LH 공사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사자가 늘 머리를 맞대는 운정 신도시 도시기반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좀 사실 핵심입니다. 예. 저희로서는. 네,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 파주갑 윤후덕 당선자 만나고 있습니다. 그 운정지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는 뭐 저희도 기자들이 나가서 좀 보도를 해드렸고요.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지난해 말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운정 3지구 사업은 210만 평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예. 2006년 10월에 당시 참여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이제 신도시 사업이죠. 예. 말씀 주신 이 사업은 그 사업이 거의 유실될 뻔했다가 간신히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8월부터는 이제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사업이 이제 정상 추진되게 되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정 2지구 앞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아직도 도시 기반 시설 등에서 네. 여전히 미흡한 상태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 파출소가 금년에 겨우 하나 확보가 됐고 불이 나면 어떨까 참 소방서가 아직 우리 그 19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직 없어요. 예. 이런 예산들을 좀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신도시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앞서 이 교통 문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전철이나 뭐 GTX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요. 예, 이 교통 문제는 어느 쪽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선거 운동,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게 120일 전입니다. 예. 그래서 12월 13일 날 등록을 하고 14일서부터 출근길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예. 새벽이죠. 아침 6시 한 10분 이때서부터 한 8시 한 40분까지 이렇게 하면은 네. 겨울엔 해도 늦게 떠요. 깜깜하죠. 깜깜한데 참 명함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나도 춥고 그분도 춥죠. 네. 출근하시는 분들이. 영하 17도, 금년엔 20도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버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5분 만에 오면 좋은데 5분 만에 오기로 한 게 7분 만에 오거나 또 꽉 차서 떠나가면 눈앞에서 버스를 보고도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죠. 예. 그리고 M버스라고 있습니다. 광역 급행버스인데 이거는 39인승인데 39명만 다 대고 그냥 가요. 서서 가지도 그렇군요. 못하고. 네. 근데 사실 길은 한 70m, 80m 늘어서죠. 그럼 한 2대, 3대 정도 놓칩니다. 그러면 한 20분 지나가죠. 제가 앞에 인사하신 분이 계속 서 계시겠네요. 예. 그러면 예. 이제 드디어 버스를 타실 때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까? 네. 영하 17도에서 20분을 바람 부는데 그 예. 임진강 바람이 그 얼음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거 불어오는데 한 20분 출근한다고 서 네. 있어봐요. 이게 이제 속에서 화가 치밀죠. 지금 지하철 3호선은 어디까지가 있고 어디까지 연장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지하철 네. 3호선은 이제 지축역까지, 불광동 지축역까지가 예. 지하철 3호선이고 거기서부터 대화역까지가 일산선입니다. 네, 이제 네. 정식 명칭은. 네, 네.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잘 금방 알아들으시라고 지하철 3호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그 대화역이 저희 지역하고 뭐 불과 1km 떨어져 있어요. 예. 일산 서구고 저희가 이제 운정인데
그래서 이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해야 하는 게 사실 시급합니다. 이 역을 몇 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 4개 정도 만들게 네.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통일동산이라고 아시죠? 예. 헤이리 마을 아시죠? 문화예술에. 예. 거기까지 출판단지 있고 헤일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그 헤이리 마을 여기 있는 그러니까 통일동산까지 좀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예. 파주 시민들의 그 좀 소원이죠, 네. 소원. GTX도 이 파주 쪽으로 좀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나 지하철 3호선 연장이나 아직까지 뭐 정부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기본 계획이라는 네. 게 상위 계획에 국가 철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GTX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하철 3호선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GTX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방식이 확정이 되면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수서에서 킨텍스까지의 구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우리 파주까지 네. 연장을 해서 GTX의 출발역이 파주가 되게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과제죠. 거기에는 파주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킨텍스보다는 기지 차량을 만드는 땅값이 훨씬 싸죠. 네. 훨씬 싸고 운정 3지구 말씀드렸는데 이 운정 3지구 사업이 확정되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철도에 의한 신교통수단으로 3천억 원을 네. LH공사가 부담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로 연장하는 노선을 파주로 연장하는 데는 우선 3천억 원의 현금을 드릴 수가 있고 사업 예. 시행자에게 그리고 킨텍스보다는 훨씬 싼 차량 기지의 땅을 파주시가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운정 3도시 예. 운정 3지구까지 다 되면 70만에 이르는 파주시가 됩니다. 고객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 검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좀 실현하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 네.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파주 쪽은 또 이제 앞으로의 그 통일의 그 전진 기지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하고 밀접한 지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로 이제 교통 대책이나 신도시 얘기 말고 좀 중점적으로 지역에서 추진하실 얘기만 좀 먼저 압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예. 지역 현안들 말씀 꼭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예.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서의 예. 중심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첨단 산업이 들어왔죠. 예. LG라는 그건 이제 저 위에 있는 파주 을성거구에 네네. 있습니다. LCD 단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 내 그 농업을 기반하는 지역이 네. 또 상당한 면적과 상당한 인구가 좀 혼재된 사시죠. 지역이죠. 예. 뭐 그냥 도농복합 지역이면서 네. 산업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균형 발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균형 발전되는 지역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심하고 재정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이 그 중앙정부 또 경기도하고도 협의돼가지고 좋은 그런 발전 계획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좀 지나서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얘기는 예. 많은데요. 제가 좀 수다를 떨은 모양입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 보면서 왜 그 야권에서 처음으로 파주에서 당선이 되셨는지를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수수하시고 서민적이고 말씀을 들으면 예, 예.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19대 이제 의정 활동을 펼치시게 될 텐데요. 이달 말부터 이제 의정 활동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지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하실 건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고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전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의 심화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예. 잘 되는 쪽은 쭉 더 잘 되고 못 되는 쪽이 더 못 되는데 잘 되는 쪽이 더 잘 되게 하는 거는 좋죠. 근데 안 되는 쪽이 이를테면 더 안 되게는 추세로 가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10년 20년 후에는 깨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상임위를 다 털어서라도 또 부처를 다 합쳐서 양극
양극화해서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본부처적으로 우리나라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정책 처방을 내는 그런 노력을 여야 없이 하는 게 무척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좀 건의드리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초선이시니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못하셨던 좀 국민을 위한 이상한 행동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새바람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 파주시 갑 윤후덕 당선자님 오늘 인사드리고요.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후덕 당선자님 만나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름이 윤후덕이셔서 이름덕도 좀 봤다고 앞서 그러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당선되신 분들 만나보면 뭔가 다른 것이 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소식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아람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당시에 기원회 위원 명단 공개에 이어서 회의록까지 공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지난 2008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위 간부가 업무시설 확대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위원은 회의록을 보면 부대시설에 사무실이 포함된다는 논리로 사무용 건물을 허가해준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양재 나들목 지역은 물류 유통 지역으로 돼 있다며 현대자동차 본사에 이어서 파이시티까지 업무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주변에 수많은 업무 빌딩이 들어서게 돼서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이렇게 반론이 거세지자 당시 부시장이자 도시계획위원장을 맡고 있던 최창식 현 중구청장은 애초에 회사가 제출한 업무 비율을 20%로 낮추고 허가의 공공기여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를 하자면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록은 공개가 됐지만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메트로 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도 아직 매듭이 안 져져 있는데요. 서울시가 메트로 9호선 정영국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임 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는데요. 서울시가 오는 9일 메트로 9호선 청문회를 앞두고 정영국 사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정 사장에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청문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한 이유,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요금 인상 계획을 공표한 의도 등 요금 인상 결정을 추궁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금을 올렸다는 답변을
문건을 이번 주 안에 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더라도 이사회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에 그러니까 6월 16일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9호선과 우면선 터널 등 민간 투자 사업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서울시 소식 양아람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동의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들로 사회가 시끌벅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 유용화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시중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곽순준 씨 등도 거론되고 있는 이 권력형 게이트로 점점 나간다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파이시티는 그 양재동에 현대자동차 본사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이에요. 경부고속도로 그쪽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이 화물터미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이거 상업시설로 변경을 해서 변경이 됐죠. 결국은 변경이 돼서요. 그래서 상당한 개발 차익이 1조 원 가까운 개발 차익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파이시티 쪽에서 이게 그 동네 부동산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화물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화물터미널 부지를 상업시설로 바꾸고 2005년도에 상업시설로 업무 변경을 용도 변경을 했는데요. 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거죠. 근데 또 2008년도에는 또 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그 유통업무 설비를 이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명단도 막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데 되게 했다는 거죠. 2005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데요. 이것도 안 되는 건데 됐다. 누군가 이제 힘센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죠. 서울시 간부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 때문에 됐다. 이거 엄청난 이 용도 변경을 한 힘이 뭐냐. 거기에 이제 지금 박영준 전 차관이라든가 최시중 전 위원장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런 사건. 근데 우리가 파이시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대규모 복합물인데 좀 어디냐 처음에 좀 생소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지금은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네, 올해 3월에 시공사가 포스코 건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처음에 파이시티에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제 화물 터미널 부지를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약 1조 4천억에 대한 그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는데 이쪽 파이시티 쪽에서는 약 한 2007년도 정도 되면은 인허가가 다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간다. 서울시에서 인허가 떨어지고 이제 또 건축심의, 또 구청에서 건축심의와 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도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늦어진 거죠. 인허가 과정이 이제 늦어지고 이게 상당히 되게 어려운 걸 되게 하려고 하니까 늦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그 매듭을 풀기 어려운 그러한 특혜 논란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무진에서 반대하는데 위에서 자꾸만 압력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늘어지고 그러고 따라서 파이시티 쪽에서는 이 1조 4천억이라는 금융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그러면서 또 그 대출해줬던 그 시공사들 보증을 했던 시공사들이 대우 판매차하고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 1월에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파이시티 최근에 이제 그 TV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파이시티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이때는 자기는 정기적으로 이 사람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 정기적으로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박용준 전 차관에게 상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납을 했는데 그 상납이 끊기고 그리고 이 인허가 과정이 다 끝나니까 그때 가서 자기 자신을 구속시켰다.
이것은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인허가 과정이 다 끝난 이 부분을 공짜로 먹으려고 했던 이러한 큰 음모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실패한 로비가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찌 보면 이제 성공한 로비들은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파이시티 문제, 뭐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이것이 박원순 시장도 이 문제가 커지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단순한 비리로 자신은 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치적 압력에 의한 사건으로 자기가 본다. 그러나 내부 조사는 철저히 할 것이다. 일단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내준 건 사실이니까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무리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요. 자료도 다 검찰에 넘기는 거로 그리고 언론에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문제가 됐던 도시계획위원회 그 업무 시설을 들어서게 해준 도시기획위원회 명단도 다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회의록도 좀 오늘 공개했답니다. 2005년도, 2008년도 두 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권력형 게이트 사건을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겠죠. 이 지방자치단체장 인허가 심의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인허가를 무기 삼아서 또 아니면은 그 고위 간부들이 무기 삼아서 뒷돈을 받고 로비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상당히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요. 할애된 시간을 다 못 드렸는데 마무리.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도 정권 말기가 되면 또 재발을 하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까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뭐 자기 자신이 뭐 어떤 권력형 로비를 받았거나 단순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신중 전 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가 받은 자금을 대선 때 자금을 썼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번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권력의 실세들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과연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전에 많은 그 시행착오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8.8%,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청소년만 스트레스 받느냐, 뭐 직장인들, 주부들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성적과 직업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 마음을 좀 읽어주면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듭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언니야, 끝이다. 다 끝난단다. 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끝난다고.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TV가 아예 안 나온다 카네. 그래서 내가 결심했다. 적금을 확 깨가지고 제대로 된 디지털 TV 하나 살란다. 이거 달아도 잘 나오는데? 이게 뭔데?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TV를 사거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만 달면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어. 야! 서울 교대의 한 커피 전문점.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조금은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직원들의 온몸 수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피하고 같이 갈게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바다 씨를 위한 배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바다한테 글씨로 써서 음료를 전달했었는데 주문 내용을 전달했었는데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수화를 바다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성도 길러지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씨는 4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2급 청각 장애인인데요. 커피를 배우면서 바다 씨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건 수화로 함께 대화하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바다랑 얘기하면서 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서 파트너들도 이제 서로 되게 많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보이게 된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깨우쳐준 사람이에요. 처음 느꼈던 열정 자체를 받고 오히려 또 다른 파트너들, 그러니까 다른 일반 파트너 맞지 않게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도 바다 씨를 만나면서 더 큰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의 신속한 뉴스와 생활정보까지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사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를 빠르고 심도 있게 풀어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흔들리는 공교육 시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의 명쾌한 고민 해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이놈 방자야, 서두르지 못하겠느냐? 예, 도련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면 이게 올봄에 유행할 거야. 대박! 정아!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체길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못 가서 2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 부근까지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못 가서 2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양화대교부터 속도가 내려갑니다.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로도 정체 감안해 두셔야겠고 잠실 쪽으로는 여의교 부근으로 어렵고 다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까지로만 어렵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지금 구리 쪽으로는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지금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와 이후로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까지로도 어렵습니다.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 부근까지 구간 정체 감안해 두셔야겠습니다. 내부수단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괜찮은데 성수동 쪽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홍제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시작이 됐고요. 지금 홍제 램프 지나서는 성산대교 쪽으로는 괜찮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데 월릉교부터 수락 지하차도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는 오금교에서 도심 쪽으로는 상계교에서 녹천교까지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고척교 이전부터 광명교부터 목동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안양이나 시흥 쪽으로 나가는 길은 오목교 부근과 이후로 금천교 부근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퇴계로 충무로에서 영동역 지나 회현 사거리까지 정체가 아주 심해졌고요. 반대 명동역에서 충무로 쪽으로는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왕산로 신설동 교차로 부근 양방면이 어렵습니다. 신설동 교차로에서 동대문 쪽으로 동묘 압력 쪽으로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쪽 청량리 쪽으로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연일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햇살도 강한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 상태입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